안녕하세요.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단독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 사회학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1927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되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된 그 계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논문을 한 편 집필을 하고 나서 행정관료로서 일하다가 이제 장학생에 응모했는데 그게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하버드에 1960년에 하버드에 가가지고 여기서 파슨스 사회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 파슨스 사회학을 접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을 해요. 이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AGIL 도식을 말했던 그 사회학자였고, 그리고 당연히 매크로에 속하겠죠. 이러한 사회의 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내재하고 나서 살아간다. 이에 따라 이의 규범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파슨스의 사회학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서 니클라스 루만이 자신의 이러한 사상을 매크로와 미크로로 혼합하는 이러한 이제 성향의 주장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앞으로 살펴볼 바로 오토포이에시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중 우발성, 더블 컨틴전시 같은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루만 같은 경우에는 하버마스 선생님하고의 어떤 뭐랄까 그 논쟁, 그것이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는데, 오늘은 이 루만에 대해서 바로 그가 얘기했던 이러한 사상의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DC, 더블 컨틴전시, 이중 우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 이론이라는 이제 루만의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가 있는데 이 양자 간에 상호 서로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상대방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A의 행동이 있고 B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A의 행동은 B에게 달려있는 거고 B의 행동은 A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런 걸 영상 찍어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뭐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편이에요. 옛날에 뭐 중세라던가, 그죠? 뭐 근세, 이러한 사회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뭐랄까 자신들의 욕망이라던가 어떤 이런 욕구, 감정, 이런 거에 있어서 더욱더 사로잡혀 있어요. 근대가 되고 현대가 될수록 더 많은 자극이 있을 거고, 그러한 자극에 더 많이 사로잡히고 더 많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러한 욕구와 감정이 이루어지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바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리는 이중 우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루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은 이러한 DC, 이러한 이중 우발성,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상호행위를 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이러한 상호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가? 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이중 우발성에 따르면은 무한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머릿속에 다 계산해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뭐 세상 살기 피곤한 단독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단순한 사람도 머리가 아주 터져버릴 거예요. 그죠?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넘쳐난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뭐 문제 없이 상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호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어떤 미리 가치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미리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머리에 내재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뭘 기대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상호행위라는 것은 미리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규범 같은 것들이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짚고 그냥 그 가게에 뛰쳐나가면 저 새끼 잡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범죄자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예측 가능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의 상보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루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애초에 이러한 상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자 간에는 처음부터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이란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 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루마는 뭐다? 루마는 상호 행위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공통 가치관 그런 것들은 애초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게 필요가 없냐? 바로 서로의 행동을 보면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의 벌어지는 서로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제 반응이 이상하네. 제 반응이 괜찮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호의 행위의 계기 그 계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 상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의 가치관이라든가 규범 같은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어떤 임기응변이라든가 그때 보여야 할 어떤 반응, 액트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계기로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중우발성이라고 불렀던 이 DC라고 하는 질서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질서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질서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뭘 한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만에게 있어서. 이 루만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애초에 이러한 질서 같은 것들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C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무한한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사회 질서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사회 질서를 성립하고 지속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루만에 대해서건 이중 우발성에 대해서건 상호 행위에 대해서건 파슨스에 대해서건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작 그 얘기할 거면 그냥 30초 안에 영상을 끝내버리지 뭘 이거를 뭐 거의 10분 다 돼가는 영상으로 찍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이즈로부터 질서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이즈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그 방법의 강구책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지속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로부터 질서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중 우발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크로 커다란 거시적 시점에서 봤던 거예요. 이중 우발성의 상황은 결국 사회를 교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무수한 가짓수를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라는 것을 이미 몸에 익히고 있다. 이게 바로 파슨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루마는 그건 아니다.
교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중우발성이. 바로 DC가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형성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예,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 차이가. 그래서 이런 상호행위를 거듭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바로 항상 새로운 질서와 룰이 계속 생겨나고 이게 결국 사회를 변화시킨다라고 봤던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복잡성 감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잡성 감축이라는 것은 바로 이중우발성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복잡성 감축. 방금 설명하면서 제가 문득문득 이제 한 번씩 이제 던지긴 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자, 루만의 복잡성이 증대된다라는 것은 결국 법에 의해 지지된다라고 봤는데, 이러한 모두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도록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상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이런 내 의도와는, 내 욕구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어떤 리액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 모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들을 바로 복잡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복잡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의식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안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가능성과 복잡성을 의식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루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근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뭐다? 개인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어요? 주범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그죠? 그럼 루만은 이러한 주범을 믿는 오늘날의 사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바로 이 복잡성 감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뭐 이러한 행동을 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송금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먼저 송금을 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먼저 송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송금이 됐다라는 것을 판매자가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전달하고, 이러한 일종의 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결국 수많은 복잡성이 있을 거예요. 뭐 돈을 줬는데 돈만 먹고 나른다거나, 돈을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말을 한다거나, 적반하장으로 돈을 줬는데 제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이러한 수많은 온갖 종류의 복잡성이 존재하는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잡성이 감축되는 이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루마는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연쇄가 뭐가 된다? 결국 이게 바로 규범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루만에 따르면 뭐다? 이렇게 규범화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결론이 뭔데? 그래서 법이라는 것으로 귀착된다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복잡성 감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깁니다. 다음에 이제 오토포이에시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생물학적인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루만이 자신의 이론에 이제 접목을 시킨 겁니다. 자, 이러한 오토포이에시스는 바로 인간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인간은 사회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대체 뭐가 사회의 구성 요소인가라고 봤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루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연결하냐면은 정치라던가 경제, 교육제도와 같은 사회의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나 인간은 왜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던가 생각 같은 것들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주변에 사람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뭔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고립된 뭔가 그냥 물건 같은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떤 자동기계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동기계와 같은 상황을 자동기계가 아니라 인간화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뭐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그래야지만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인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근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정보가 전달되고 이해되고 함으로써 바로 어떠한 룰이 계속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룰이라던가 주범화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전달, 어떤 정보적인 것들이 결국 사회 제도 주범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구성됨으로써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형성된다. 사회 속에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봤던 거예요. 사회의 주범이라는 것이 없이 인간은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회 시스템 안에 각 개인의 의식이라던가 마음, 사고방식까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루마는 봤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긴 해. 분명히 인간이 사회에 존재하긴 하는데 사회의 구성 요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야. 왜냐? 인간은 그냥 단독적으로 존재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룰이라던가 주범이라던가 규칙 같은 것들을 바로 제도화시키고, 이러한 제도화가 된 사회, 세상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연쇄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얘가 있어서, 얘가 그냥 딸랑 혼자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사회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게 바로 이 니클라스 루만이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 있어서 이 사회를 파악했던, 한마디로 미크로와 매크로의 어떤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크로적인 측면이잖아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이런 소통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 주범과 규칙 제도화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매크로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와 미크로의 융합적인 차원으로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미크로와 매크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제가 올려놓은 사회학 영상 중에서 미크로 사회학, 매크로 사회학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보는 것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